김영호와 이인영의 두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의 삶의 교정. 주제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김일성 주체사상 원조 맞죠? 네? 주체사상의 원조 맞죠, 제가? 원조시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북한에서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전제협 조직 성원들은 내일 아침 김일성 초상 앞에서 충성의 교리를 다진다. 그럼 뭐 아마 북쪽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사상 전향했느냐, 뭐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나는 주체 사상을 버렸다. 너는 주상 신봉자 아니다.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공개 선언 같은 거. 이게 사상 전향 여부를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주체상 신봉자십니까? 아니십니까?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나는 이제 주체상 버렸다. 이게 뭐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네. 아니다. 뭐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네, 오늘 국회에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후보자가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것을 두고 이렇게 때 아닌 사상 검증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관욱 계명대 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인영 후보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이제 전대협 초대 의장 출신인 만큼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뭐 대북관, 안보관이 주된 쟁점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주체 사상 신봉자냐라는 질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다. 북한도 주체 사상 이제 더 이상 강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국의 국무위원을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된 잣대를 지금 여기다 대고 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일단 전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전향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결과적으로 이인영 후보자가 이 주체사상 신봉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제 자체가 굉장히 오류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영 후보자는 분명히 그 당시도 지금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만약에 신봉자라고 한다면 전대협 때부터 지금까지 현 정권까지 모든 정권들이 사실상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권도 밝혀내지 못한 걸 지금 뭐 태영호 의원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굉장히 무리한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사선 의원이에요. 사선 의원이면 그 유권자들이 4번을 뽑았다는 겁니다. 16년 동안. 그 우리 유권자들에 대한 모독도 거기에 아울러서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너무 무리한 그 사상 공세, 진짜 공세적인 어떤 차원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났고 우리 청문회의 어떤 문화를 오히려 좀 악화시킨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무리한 사상 검증식 공세가 펼쳐졌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한 번 정도는 태영호 의원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전대협 하면 그 안에 분명히 뭐 NL과 PD 지금 많이 통용되는 단어죠. 그리고 일부 계파에서는 사실상 친북적인 활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초대 의장이었던 이인영 의원이 정확하게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는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만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서 해당 부분, 주체 사상을 버렸느냐 이 질문이 좀 지나치게 반복된 측면이 있어요. 예.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이니만큼 과거에 대해서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급적이면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이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북한의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북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인영 후보자가 미처 가지지 못한 북에 대한 어떤 비현실적인 접근 방법. 제 개인적으로는 이인영 후보자가 지금 내세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뭐 뒤에도 다루겠습니다만 대동강의 물과 맥주, 뭐 우리나라의 쌀을 교환하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적 해법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 조목조목 짚었다면 훨씬 더 빛이 나는 질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탈북자 출신의 미래통합당 의원 2명이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지성호 의원의 질의가 저는 굉장히 빛이 났다고 보거든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네. 이인영 후보자에게 물었는데 이인영 후보자가 제대로 답을 못했어요. 예. 처음에는 그 사진을 보고 누군지도 알아내지도 못했고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태영호 후보자의 이 주체 사상 질의 때문에 언론의 관심에서 좀 묻혀버린 경향이 있다. 예. 이런 측면에서 과도하게 반복적인 이 질의가 아쉬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이런 사상 검증식 공세가 논란이 됐는데 그 주체 사상 발언 부분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언제 또 어디서 이렇게 나는 주체 사상을 버렸다, 더는 주상 신봉자 아니다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공개 선언 같은 거. 그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네. 태 의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태영호 의원 작심한 듯 주체 사상을 여전히 신봉하느냐 식의 낡은 사상 검증을 퍼부었는데 그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북 외교관 출신 아닙니까? 이런 탈북자 출신이 국무위원의 이적성 여부를 검증하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출신이라 그래도 지금 벌써 대한민국 국민이 됐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예. 우리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무위원의 어떤 이적성 문제라든가 등등의 부분들을 다 검증할 그런 자격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명백한 증거를 갖고서 좀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겉도는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이렇게 시청하는 국민들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은 계속해서 명백한 증거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건 일종의 낙인 찍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예. 이런 것을 국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이인영 후보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면 본인의 어떤 과거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인영 후보자가 전대업이라 그러지만 전대업 활동이 그냥 학생운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한국 민주화에 굉장한 많은 기여를 했고 그 이후에도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여했거든요. 네. 이인영 후보자가 본인이 그 시기에 어디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북한을 위해서 존재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거 지향적인 질문보다는 오히려 과거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조금 더 했다면 생산적이고 국민들도 좀 더 공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태영호 의원이 이제 전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에 대해서 이인영 후보자는 남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전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향이라는 표현 자체가 과거에는 주체사상 신봉자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네. 된다고 김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서두에 밝힌 것처럼 태영호 의원이 질의는 할 수 있지만 이 반복된 질의 때문에 오히려 다른 야당 의원들,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좀 묻힌 감이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예.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도 제가 앞서 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점은 설령 태영호 의원의 질의가 반복적이고 다소 부정확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이인영 후보자나 다른 여당 의원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저는 탈북 출신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느껴져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지금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마찬가지로 이인영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청문을 받으러 온 국무위원 후보로서 하기에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또 김용호 의원 같은 경우도 태영호 의원의 질의를 질책하면서 뭐라 말했냐면 이인영 후보자는 대한민국 출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신 성분으로 태영호 의원을 차별하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문정복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청문회 보고 나서 SNS에 뭐라 했냐면 태영호 의원, 온 국민이 듣는 자리에서 태영호 의원의 발언은 변절자의 발악으로 보였다는 말했어요. 탈북자가 변절자입니까? 비판에 휩싸이자 이 SNS 글 지우긴 했습니다만 이미 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특정 의원들이 탈북자를 마치 2등 시민처럼 보거나 변절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 이것 또한 묵과할 수 없는 문제겠다. 태영호 의원의 반복된 질의가 어설프고 서투른 것이었다면 네. 탈북자에 대한 차별은 어설프고 서투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이나 탈북자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엄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태영호 의원과 이인영 후보자 간의 공방, 말씀하셨듯이 여야 의원 간의 설전으로도 번졌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도 비판을 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죠. 어떻게 주체 사상을 포기하라, 전향했느냐. 굉장히 이거는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태영호 의원님의 그 진정성은 알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김영호 의원이 이제 앞서 이인영 후보자는 대한민국 출신이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인데 여당 의원들의 이런 탈북자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감정적으로 가잖아요. 네. 이것의 근원은 사실 색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색깔론으로 민주당이라든가 지금의 여당의 어떤 계열의 인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론을 들이대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감정을 이제 복받쳐서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건데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도 이인영 후보자한테 질문해야 되는 내용이 이렇게 색깔론에 어떤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북관이 어떻게 되느냐, 대북 정책을 어떤 것을 가져가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하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비판하고 뭔가 이렇게 좀 자기들의 어떤 원하는 바를 끌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거는 뭔가를 딱 규정을 하고 이렇게 너희는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대면 예. 그런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 어떤 시련을 겪었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민주당 인사들의 어떤 발언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변절자다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이미 이제 한국의 대한민국 국민이 됐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청문회 그 국무위원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검증 이런 수준이 아직도 과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예. 저는 이런 좀 안타까움을 좀 느꼈습니다. 오늘. 예, 여당의 맹비난 속에 야당 측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교수님 지적해 주셨듯이 김근식 이제 경남대 교수도 사상 전향을 요구하는 건 냉전 시대의 색깔론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청문회 때마다 이런 사상 검증 논란이 계속 매번 반복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사상 검증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자극적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판을 받더라도 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본인 부고 기사 말고는 기사 다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스포트라이트를 좀 손쉽게 받을 수 있다. 네. 대립각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측면에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포기하기 어려운 카드인 것 같습니다만 가장 아쉬운 건 다른 동료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묻힌다고 제가 거듭 지적하고 있는데 예. 사실 또 미래통합당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인영 의원이 내세운 말 중에 뭐 대동강 맥주, 우리나라의 쌀과 물물 교환하자. 작은 협력부터 시작하자. 네. 하지만 물물 교환하려고 우리가 비행기를 이용하건 철도를 이용하건 차량을 이용하건 그 차량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를 통일부 장관이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건 분명히 통일부 장관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또 지성호 의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북한과 정상회담하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들 다 데려갔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정상회담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대한민국 국민들 돌려달라는 이야기조차도 못 꺼내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의잖아요. 네. 이러한 중요한 정책 질의들이 이 색깔론 앞에서 다 묻혀버리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색깔론을 거듭 주장하는 게 야당에게도 별로 유리한 이슈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인영 후보자를 궁지에 몰 수 있는 다른 질문들이 언론의 관심에서 비껴나가게 되면서 국민들이 청문회 바라볼 때 또 피로감을 느끼게 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질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제 대북관뿐만 아니라 아들의 병역 면제 그리고 스위스 후화 유학 의혹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군 면제 관련한 진료 기록 제출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이인영 후보자의 답변 듣고 오시죠. 뭐 대를 이어서 병역 면제했다 이런 건 정말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프레임이고요. 제가 군대를 이유가 어쨌건 간에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 하고 있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군대를 뭐 면제받기 위해서 다른 불법적인 그런 수단을 동원한 것처럼 이렇게 부풀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 아들이 아픈 문제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제 아들한테 더 씌워지는 누명 같은 것을 아무리 청문회에 임해야 되지만 그것을 달가운 마음으로 꼭 임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을 의원님들도 아버지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들의 뭐 허리 문제로 병역 면제를 한 것을 두고 청문회 내내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렇게 뭐 진료 기록 제출 요구에 잠시 울컥하는 모습이 비추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버지는 이 군대를 안 간 이유가 집회 시위 그 법률 위반으로 해서 이제 전과 기록이 있어가지고 네. 아마 안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5급 판정을 받아서 했다는데 군대를 가려고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 판정과 이 모든 것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병무청에서 다 진료를 하는 것이고 모든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아들이 지금 면제를 받은 해가 언제냐면 2013년, 14년 이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냐면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이제 야당 의원이었잖아요. 야당 의원이 어떤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아들을 면제를 받았다. 그걸로 뭐 엄청난 스캔들이 났을 테고, 만약에 뭐 그 당시에 정부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사실상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면제를 줬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정부의 잘못인 것이지 이 부분을 지금 갖고 와서 뭐 그 기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려면 상당한 다른 정도의 증거물을 제시하면서 해야 된다. 예. 당연히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아들이 면제를 받았으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의혹 제기만으로 국민들이 믿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 설득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인영 후보자 아들의 병역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만 예. 야당이 자료를 요구한다면 웬만하면 내는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인영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 전임자인 김현철 전 장관 후보자 검증회 때도요.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채택이 다 거부가 됐거든요. 특히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여당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 답변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이인영 후보자 같은 경우도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야당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절반가량만 제출했다고 합니다. 물론 무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해서 제출을 요구하는데 그 자체를 피하면서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해달라. 아버지로서 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는 총리 후보자 검증회 때 차남의 이 병역 면제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불거지자 공개 검증 받았어요. 네. 그때 이완구 총리도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에서 기자들 다 몰려가서 MRI 찍었거든요. 이완구 총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에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도덕성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어느 정도 불거졌다면 지금 이인영 후보자 아들 나와서 공개적으로 사진 다시 찍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완구 총리 때처럼. 이 자료 정도는 진료 사본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게 이 사실의 어떤 여부보다 좀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으로서 태도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그 들었습니다. 부분은 저는 약간 이견이 있는 것이요. 지금 이제 이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병무청이 CT를 보관하고 있다. 이거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도 모든 어떤 아들에 관련된 뭐 질병과 관련된 걸 한다면 사실 우리 지금 뭐 개인정보 보호도 얼마나 강하게 합니까? 그런데 이제 자식의 어떤 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거는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편한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무위원이 되려면 항상 아들들이 이런 식으로 2번의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좋은 관행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를 제대로 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증거물이 돼야지 이거를 뭐 할 때마다 의혹이 생기면 다시 뭐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소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당이 지금 요구하는 건 예를 들면 뭐 감기 걸린 것, 뭐 이런 진료 기록까지 다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사안, 부정교합과 척추염과 관련된 어떤 사적인 진료 기록까지 있으면 그걸 보면 이게 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예. 병역 면제 과정에서 드러난 두 질병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저도 이 청문회마다 아들들 다 신체 검사 다시 받게 하는 게 좋은 관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야가 뒤바뀌었을 때 이를테면 총리 후보자 자녀 같은 경우는 공개 검증까지 세웠으면서 이 본인들이 검증받아야 될 때가 오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말하는 것. 이런 태도의 차이가 결국 이 악순환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다는 점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또 그 아들의 스위스 유학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특혜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고 좀 해소가 됐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입학의 어떤 과정, 예. 그러니까 입학의 부모 카드가 예컨대 뭐 찬스가 있는 거 아니었느냐. 그런데 오늘 뭐 청문회를 보니까 그거를 아주 속 시원하게 지금 해명이 좀 되더라고요. 그쪽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그 녹취를 이렇게 해서 이제 띄워놓은 거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있지 않다라는 것이 해명이 된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제일 이제 민감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돈 문제죠. 유학 자금이 얼마가 됐느냐. 그런데 이제 학비가 1,200만 원이고 뭐 생활비가 3,000만 원이고 거기가 굉장히 비싼 데인데 이걸로 되느냐. 사실상 뭐 저도 유학을 해봤지만 유학 경비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또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방 하나에 지금 계속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생활비로서 3,000만 원 14개월 동안, 16개월이죠. 1년 4개월이라니까 16개월 동안 사실상 뭐 3,000만 원 썼다 그러면 그렇게 아주 호화롭지도 않고 아주 어렵게 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면 사실상 이 정도로 해서 꾸려 살 수 있는 것인데, 이 자체를 얘기를 하려면 아까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뭔가 증거물을 갖고서 얘기를 해야지. 이것이 적다. 절대치만 갖고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네. 그러면 절약한 사람은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제기도 굉장히 공허하지 않으려면 뭔가가 뚜렷하게 저래서 우리가 유학이라고 그러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물증을 좀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해명이 안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윤건영 의원이 드러낸 자료 같은 경우는 스위스 학교에 문의한 거예요. 예. 그 스위스 학교에서는 이 이인영 후보자 아들이 정치인 아들인 줄 몰랐다고 했는데, 스위스의 바젤의 디자인 학교를 어떻게 가게 됐느냐. 파티라는 국내에 있는 대한 교육기관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연계가 되어 있어서 단계를 밟아서 스위스로 간 거거든요. 근데 이 파티라는 대한 교육기관에는 이인영 후보자의 배우자가 또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또 나머지 이사들 같은 경우는 뭐 노서영 관장 비롯해서 재계의 유력 인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스위스로 갈 때는 뭐 다른 게 없었을지 몰라도 파티라는 교육기관에서 이 대한교육기관에 등록되고 스위스 유학 후보자로 추천받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이인영 후보자 배우자의 입김이 작용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 의혹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명이 없는 것 같고, 저는 유학 체류비에 관심이 참 많은데, 제가 2007년부터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예. 같은 유럽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덜란드도 유럽치고는 물가가 그렇게 낮은 곳은 아니지만 네. 이인영 후보자 아들이 유학한 스위스 바젤과는 물가가 비교가 안 됩니다. 바젤의 물가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예. 근데 이인영 후보자 측에서 뭐라고 해명했냐면 한 달에 월세가 50만 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50만 원짜리 방을 바젤에서 어떻게 구했는지, 아무리 방을 따로 쓰고 플랫쉐어라고 하거든요. 부엌이나 거실 같은 거 같이 쓰는 거, 사진 하나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살았으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후보자가 그런 강의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3,000만 원으로 스위스에서 1년 4개월 버티기. 2007년도에 같은 서유럽 지역에 있었던 바젤보다 물가가 싼 곳에서 대학 생활을 보냈던 저도 아주 검소하게 지냈습니다만 예. 그 물가를 고려하면 이 가격으로 스위스에 있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대다수 유럽에서 유학을 경험한 사람들의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들 검소했다. 그러면서 한 달에 바젤의 월세가 50만 원밖에 안 됐다고 말하는 건 너무나 불성실한 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오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은 해소가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인영 후보자 오늘 이제 그 평양 특사로 북한에 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라면서 이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영 후보자의 어떤 이 대북 그 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후보자를 선택한 이유는, 그러니까 뭐 북한을 얼만큼 아느냐, 그러면 전임 김현철 장관도 굉장히 잘 알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얼마만큼 돌파력, 실천력을 담보해낼 수 있느냐, 그런 어떤 가치 속에서 이인영 후보자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특사 무엇이든 지금의 어떤 과정을 좀 뚫고 나갈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 아까 얘기했던 뭐 물물교환식의 어떤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이고, 남북 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북미 협상이 연동이 돼 있고, 아주 종속적 개념은 아니지만 그게 풀리지 않으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북한이 원하는 유엔 제재가 사실상 완화가 되려면 북미 협상의 어떤 과정이 좀 풀려야 되는 것이고, 그게 풀리면 남북께서는 아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북미라는 것이 사실상 미국의 대선이 11월까지 이제 있으면서 그 안에 움직임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임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 관계를 먼저 뚫어보겠다 뭐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시도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북한이 그러한 시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이익을 만족할까 그 수준으로. 유엔 제재를 뚫는 것을 지금 워낙 목표로 세웠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 지금 이인영 후보자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을 만족을 할까 그런 의구심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을 그냥 마냥 놓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 달 전에 봤던 북한의 어떤 말의 도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시 겪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좀 뚫어보려는 노력은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인영 후보자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축소 그리고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이런 것들 관련해서 남북관계 관련한 주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임 통일부 장관의 문제점은 이 쟁쟁한 청와대 출신들 사이에서 존재감이 너무 약했다는 거거든요. 네. 김현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통일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적다 이런 토로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 만큼 이 원내대표까지 한 4선 국회의원의 이인영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통일부가 가질 수 있는 파워나 주도권이 좀 더 늘어나긴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어떤 남북관계에서 뾰족한 해결책이 생기기를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는데 그러나 지금의 국면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미국이 제재를 풀어주지 않는 한 이 북한이 우리와 독자적으로 교류 협력을 개시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이고요. 이인영 후보자가 제기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사실 개성공단 재개와 비교하면 모두 다 작은 규모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 재개마저도 필요 없다면서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인영 후보자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비교적 지역적인 규모의 아이디어들이 과연 돌파구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통일부 장관이 되신다면 여러 아이디어를 통해서 미국을 설득하시는 것 포함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예, 이인영 후보자 국회 경험도 많고 청문위원도 해본 만큼 청문회 문턱은 무난히 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많은데요. 청문회 결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